안녕하세요.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의 작가 이태숙입니다. 저는 작가라기보다는 초등학교 교사로 매일 한 권씩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다 보니 저 자신이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책을 모으고 그림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들과 나눈 이야기가 쌓여 책을 쓰게 되었고, 여러분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2020년이 벌써 10월도 저물고 2달 남았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대외 활동을 줄이며 지낸 시간이 어느덧 10달이나 되었네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이 바이러스와 공생하며 생활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기에 감히 제가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온라인 북토크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비대면이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다 보니 저도 오늘 화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 행복, 가족, 꿈. 제가 말한 낱말들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따뜻하지 않나요?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럼 인권은 어떤가요? 인권이란 낱말이 여러분에겐 일상적인 말인가요? 저에겐 인권은 왠지 무겁고 불편하고 잘못한 것 없어도 뭔가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덮어버리고 싶은 낱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권 관련 책을 썼다니 저도 신기할 뿐입니다. 저는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일 그림책을 읽어주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손에 잡히는 아무 책이나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관련시키고 아이들의 마음 성장에 도움을 되는 책을 주제별로 골라 읽어주는 교사입니다. 잠깐 우리 반에서 요즘 읽었던 그림책을 살펴본다면 장애인 관련 그림책을 일주일 이상 읽었고 현재는 크레파스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크레파스를 소재로 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될까요? 정체성, 나다움, 친구 사귀기, 학교 폭력에 연대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주제별로 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각각의 책을 비교하며 관점이 다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할 줄 아는 시선을 배우게 되지요. 저는 각 교과 수업의 내용을 그림책을 연결하여 수업할 때가 많습니다.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과목은 제가 단골로 그림책을 활용하는 과목입니다. 그림책으로 수업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관련 그림책을 모르는 척 넘길 수가 없지요. 그렇게 모은 책이 많아지다 보니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 한 권 그림책 공감 수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 분야의 원고가 많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른 장과 원고 비중을 맞추느라 그리 되었는데 저로서는 몹시 아쉬웠지요. 인권 부분은 제가 제일 정성 들여 많은 꼭지를 썼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분야였습니다. 그림책을 공부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대한 그림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품들이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데 읽고 나면 찌르르 통증을 유발했지요. 가슴이 철렁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는 책들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들의 놀라운 재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그림책을 범위를 넓혀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치 고구마를 캐는 것과 같았습니다. 줄기를 잡고 잡아 끌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매달려 나오듯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그림책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출판 과정의 이야기를 들은 후배가 인권으로 한 권을 엮으세요 라고 한 말이 제 머리에 콱 박혔습니다. 그 후 인권 관련 그림책을 열심히 모으고 철학서와 사회학 서적들을 찾아가며 인권을 공부했지요. 그리고 교직을 떠나기 전에 이 분야의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념으로 양분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빈부격차가 하루게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국제화 시대가 되는데도 혐오의 정서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표출되는 모습. 다름이 곧바로 차별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목격할수록 제 마음에서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빨리 책을 쓰도록 부추겼습니다. 원고 작업에 열중해 있을 때 책 속에 등장하는 토마스는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앞에 이야기를 하며 원고 작업 중이라고 했지요. 수녀님께서 많이 버리셔서 크게 얻으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책을 쓰는 이 일이 제게 예약된 일이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부하며 보니 인권은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안타까움이 세월이 흐른 뒤에도 크게 전해져 대충 쓸 수가 없었지요. 먼저 나 자신은 편견이 없는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거짓말, 멋부리는 말, 치장하는 말로 쓰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했습니다. 매일 글을 쓰기 전에 인권 유린으로 희생되신 분들, 인권운동으로 생을 바치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는 진실한 글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회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자며 하루하루 생활하는 생물학적 삶의 보장은 물론이고 기쁨, 만족,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정서적, 문화적 삶까지 우리는 모두는 누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진 연대는 더 아름다운 관계로, 더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랑, 행복, 가족, 꿈과 같은 낱말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 소유하는 낱말일까요? 아니지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저도 이 낱말들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언어인 거지요.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도 마음 깊이 따뜻함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 언어마저 마음속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을 썼습니다. 예전의 저처럼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독자를 생각하며 되도록 쉽게 인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인권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권 교육은 나의 소중함을 알고 너의 소중함을 인정하며 우리로 함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로 이해한 내용이 가슴으로 내려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서문을 꼼꼼하게 읽으시나요? 저는 서문을 꼼꼼하게 읽는 편입니다. 서문에는 작가가 높은 곳에서 책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글을 썼으며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점이 아쉬운 내용인지 안내하고 있어서 서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책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고 작가의 애착이 저에게도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되풀이하여 읽고 수정한 책이 나오자 정작 손에 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바르게 썼는지 자신이 없었고 독자들이 어떻게 읽을지 걱정되고 스스로 부끄러워 팽개치듯이 놓았다가 이 원고를 작성하며 2달여 만에 처음으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자료를 찾아 공부했던 일, 책을 고르느라 방바닥에 수북수북 분야별로 책탑을 쌓았던 지난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독자에게 다가가길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과 진실함으로 쓰려 노력했던 당시의 두통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서문을 꼼꼼하게 읽고 어려서부터 인권 감수성을 기르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병행하라는 저의 당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제1장은 나를 열어 환대하라는 주제로 나와 내 주변 이야기로 시작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정서를 환대로 풀어나갔는데 타인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마음은 나를 인정하는 높은 자존감으로 타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은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이란 주제로 역사에 등장한 인권 유린과 차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하버트 조지 웰즈의 말처럼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림책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며 세계는 아직도 평화를 표방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3장은 내어주는 삶을 실천하다라는 주제로 인권을 위해 노력한 우인들을 엮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계속 감사합니다를 마음 깊이 새긴 것 같습니다. 쓰다가 막히고 생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 느낄 때마다 일단 멈췄습니다. 다시 책을 찾아 읽고 검색하고 뭔가를 뒤적거리다 보면 늘 어느 한 구석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한 듯 필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마음속으로는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차마 넘길 수 없었던 부분은 세월호 사건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커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교정세를 볼 때에는 장기려 박사와 이태석 신부님의 글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었구나 느끼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자기가 읽으며 눈물바람이라니요. 그림책만 보았더라면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며 그분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었던 덕분이지요. 제게 도전과도 같았던 부분은 3장입니다. 고작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우인의 삶이다 보니 그림책 한 권으로 읽고 한 꼭지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한 분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어린이 책에서 어른들이 읽는 평전까지 섭렵해야 했지요. 매일 전국 각지의 중고서적에서 택배 상자가 도착할 정도로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제게는 한 분씩 스승을 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컥해져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책을 쓰다듬었지요. 나를 다시 한번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고 욕심 많고 이기적인 제가 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깨지고 또 다른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을 쓰도록 이끄신 분께 무한 감사드렸습니다. 간디에서 시작된 비폭력 운동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넬슨 만델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는 비폭력 운동이지요. 하지만 만델라는 비폭력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무력 항쟁으로 노선을 바꿉니다. 그런데 27년간 교도소 생활을 마친 만델라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비폭력도 무력 항쟁도 너무 희생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만의 해결 방법은 바로
협상이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그 누구의 희생도 담보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저는 마지막 꼭지에 넬슨 만델라를 놓으며 이 책의 전체 메시지가 바로 협상, 대화와 타협으로 독자분들이 읽기를 깊이 기원했습니다. 인권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인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발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일은 어렵고 거창한 어떤 과업은 아닙니다. 인권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누리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하는 의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권리임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권리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긍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봅니다. 따뜻한 이해의 시선이지요. 우리는 나의 인권을 민감하게 보호하려고 노력하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인권 침해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며 부당함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참고 말지 하거나 내일도 아닌데 공연히 나설 필요 없지 라면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인권 감수성이 민감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가 많지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에 처음으로 인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인권이란 용어가 어려워 고학년으로 들어왔으나 인권 감수성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단원을 공부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학년이면 친구 관계에 이미 선이 생기고 벽이 생긴 후지요. 그래서 함께 우리라는 교육은 머릿속 관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어려서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를 바로 세우고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남도 그렇게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하는 덕목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인권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건드려 볼까요? 저는 질문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질문에 대해 마음속으로 나는 어떤지, 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떠올리다 보면 나의 인권 감수성이 어느 수준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그림책은
아나톨의 작은 냄비입니다. 일러스트 하나에 한 문장의 서사가 이어집니다.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작권 보호를 위해 몇 장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톨은 작은 냄비를 달그락달그락 끌고 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냄비가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평범한 아이가 될 수 없어요. 아나톨은 잘하는 게 아주 많은 아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냄비만 쳐다봐요. 냄비가 이상하대요. 무섭나 봐요. 냄비 때문에 아나톨은 힘들어요. 작은 냄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숨어버리기로 했지요. 그러면 더 편해질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아나톨을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아나톨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나톨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 냄비는 무엇일까요? 아나톨이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게 한 저 냄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저런 냄비가 없나요? 아나톨의 냄비는 내 삶의 걸림돌입니다. 감추고 싶은 나의 단점입니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나의 비밀이고 내게서 털어내고 싶어도 털어지지 않는 트라우마며 주홍 글씨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분이 있나요? 걸림돌이 없기란 쉽지 않지요.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 그대로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작가는 아나톨에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어 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을 알려주고 무서운 것을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처음에 무엇을 알려주었다고요? 냄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냄비는 나 자신입니다.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나 자신입니다. 허점투성이, 단점투성이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하염없이 작게 만들지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군요. 저는 무엇보다 마음 깊이 새긴 대목은 무서운 것을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아나톨에게 무서운 것, 바로 냄비지요. 떼어내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그 냄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공개합니다. 이는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 꺼내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쉽게 아나톨처럼 할 수 있나요? 말이 쉽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지요.
하지만 작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걸림돌의 돌의 무게를 줄여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 때 나의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위의 서사에서처럼 내가 숨어버리면 그 걸림돌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져서 나를 누르고 나를 작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것이 그 무엇이든 도망칠 수 없다고 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그곳을 떠난다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관계의 힘겨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관계의 힘겨움과 마주하게 되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힘겨운지, 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러다 보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토닥이며 나를 사랑해야 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아나톨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하고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 그리하여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은 내부에 있는 자존감이라는 힘이었습니다. 자존감은 걸림돌을 회피하며 크게 만들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밝힘으로 높아지고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가 이자벨 카리에는 장애를 지닌 딸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냄비를 장애로 읽을 수도 있지만 못나고 찌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인 나의 내면을 냄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괜찮다, 괜찮다 토닥여주는 것이지요. 그림책이 아이들이나 보는 책이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책을 아이들과도 읽지만 어른들과 더 많이 읽습니다. 어른들은 냄비를 훨씬 크게 감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림책은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문학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그림책은 너 왜 울어? 입니다. 표지를 좀 볼까요? 상단에 손톱에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 한마디가 보이지요. 화면 가운데 그림자를 보니 손가락질하는 끝에 아이가 있습니다. 빨간 매니큐어의 저 손은 아래쪽 아이와 어떤 관계일까요? 저런 손가락질은 어떤 상황에 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전체의 배경은 회색입니다. 이 표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눈 내리기 직전의 겨울날처럼 무겁고 침울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서사를 몇 바닥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투로 상대방을 대하는지 생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좀 걸어.
시간 별로 없어. 그건 버려. 엄마가 땅바닥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줍지 말라고 100번도 넘게 말했지? 땅바닥에 세균이 득실득실하단 말이야. 너 병 걸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 엄마가 집에 가서 끈 하나 줄게. 얌전하게 굴면. 진짜야. 그 공 어디서 났어? 저 애한테 돌려줘. 그 공 당장 돌려주지 못해? 아휴, 아주머니 죄송해요. 우리 애가 꼭 남의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해서요. 내 삽이랑 양동이 갖고 놀아. 너 삽 잃어버린 거야? 모래 속에 어디 있겠지. 찾아봐. 삽이 바늘도 아니고 그렇게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잖아. 어서 찾아봐. 찾아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찾을 건데. 또 찾으란다고 모래바닥에 엎어질 것까지는 없잖아. 화자가 누구지요? 네, 엄마입니다. 책 전체는 이렇게 엄마의 잔소리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말과 태도를 편안하게 볼 수 있나요? 이 책을 한 선생님께서 읽어주시는데 제가 읽기를 멈추도록 주문한 책이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해서 처음으로 책 읽기를 중단시킨 것이지요. 적나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하도록 해놓고 기다리지 못해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는 제 모습이 책 속에 엄마 말과 행동에 겹쳐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난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이 책을 아이들과 읽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들은 자신의 엄마와 책 속의 엄마를 비교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책 속의 엄마처럼 하실 때도 있지만 저 정도는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 엄마는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말하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도 다 생각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령하는 말,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묻는 말, 독촉하는 말, 닥달하는 말로 채워진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요? 엄마의 바람대로 예의 바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아이로, 믿음직한 아이로 성장할까요? 죄송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위의 그래서처럼 주저앉는 아이, 엎어지는 아이가 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뭔가 시도해 볼 수 없는 아이, 그 어느 것도 생각해서 결정할 수 없는 아이로 엄마는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아이가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빠르게 성공한다고 엄마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요.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여기 주인공으로 살기를 강조하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지름길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아이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보신 화면에서는 아이가 사각 프레임 속에 있는 장면이 한 장면밖에 없으나 실제 책에서는 여러 차례 아이를 프레임으로 가두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엄마는 따라다니며 쉼없이 잔소리를 하고 엄마가 생각하는 틀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이가 자유롭게 상상하며 자기의 세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고 글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다는 엄마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체의 상처와 말의 상처 중 어느 것이 더 깊숙하게 패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신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상처 자국을 남기지만 통증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보이지 않으나 시간이 지나도 통증을 유발하고 성격을 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준다고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언제 어떻게 아이의 가슴에 못으로 박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우뚝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이를 생각하고 양육하는 엄마라면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격려하고 응원하는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세요. 어느새 아이는 새장 같은 엄마의 치마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지금 나는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새장 같은 치마로 가두고 있을까요? 아이의 사회성이 길러지는 바탕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언어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영향을 받는데 부모는 무심결에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지요.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입장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부모의 보살핌 속에 자란 아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발달한 사회성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그림책은 뒷집 준범이입니다. 가정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관계가 친구지요. 그런데 언제나 친구 사귀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저는 늘 이것이 숙제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저처럼 소심한 준범입니다. 제가 조금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색을 아껴 쓰는 이혜란 작가의 작품입니다.
전체 화면으로 펼쳐 연필로 그리고 아주 부분 채색을 입혔습니다. 바로 창을 통해 보는 준범이의 시각을 보여주려는 작가지요. 신흥반점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면지는 강인의 집을 보여주는데 창을 통해서 보지요. 요 창이 준범이가 보는 창입니다. 속표지를 살펴보면 이건 강인의 집에서 보는 준범이네 집입니다. 준범이네 집에 보면 창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열려진 밑쪽에 한 아이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준범이는 자주 창밖을 내다봅니다. 미용실 집 아이 이름은 공주입니다. 공주네 엄마는 왕비님처럼 예쁘고 아빠는 임금님처럼 멋있습니다. 왕비님은 아침마다 공주 머리를 예쁘게 빗어줍니다. 리본도 달고 왕관도 쓴 진짜 공주머리입니다. 와,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이네. 임금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충원아, 동생 좀 잘 데리고 놀아. 슈퍼칩 충원이는 동생 때문에 또 야단을 맞습니다. 예원이는 충원이만 졸졸 따라다니고 충원이 장난감도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먹을 것도 다 빼앗아 먹습니다. 그래도 야단은 충원이만 맞습니다. 오빠니까요. 하루 종일 맛있는 냄새가 나는 집은 강인의 집입니다. 자장면, 탕수육, 짬뽕, 군만두. 강인의 엄마 아빠는 못 만드는 음식이 없습니다. 강이랑 강우는 날마다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땡! 이리 와! 누나랑 먹자. 화자는 속표지에서 창으로 밖을 내다보던 준범입니다. 준범이는 일하러 가신 할머니를 기다리며 종일 창밖을 관찰합니다. 앞집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이지만 소심함이 많은 준범이는 눈만 내놓고 부러워합니다. 속으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사는 게 부러웠겠지요. 조선 가정의 준범이는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준범이는 어떻게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문은 강희가 열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평상에서 새집 아이들이 어울려 놀던 강희는 똑바로 앞을 보며 야, 이리 와! 우리랑 놀자! 라며 손을 활짝 펴 내밀지요. 환대, 바로 그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를 인정하는 열린 손, 열린 마음, 강희입니다. 강희를 자세히 보세요. 쫙 펴진 몸, 밝은 표정, 몸 전체에 들어간 당당한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동전의 양면처럼 인권의 뒷면은 환대입니다. 먼저 내게 이로울지 해로울지 자로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지요. 순수하지 못한 어른인 저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만남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요. 주춤주춤 경계하며 지켜보다 괜찮다 싶으면 다가가 손을 내미는 시기지요. 그래서
한때는 마냥 어렵기만 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지금에야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라는 저만의 규칙을 실천하는 수준입니다. 강의에 비하면 한참 하수인 셈이지요. 소심한 준범이는 강희의 말에 오히려 숨습니다. 몰래 훔쳐보던 자신이 들켰다는, 함께 놀고 싶었던 마음이 들켰다는 당혹감에 오히려 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다 아이들의 소란스러움과 자장면 냄새에 슬그머니 일어나 창가로 가보니 이미 아이들은 없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엄마의 부름에 다 집으로 돌아가고 빈터에 혼자 남겨졌던 경험이 있나요? 저녁밤 냄새가 흘러나오고 은은한 불빛이 친구 집에서 나오는데 유독 우리 집만 깜깜하고 차가운 냉기가 보였던 그 외로운 기억이 자꾸 준범이에게 감정이입됩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집 대문 쪽에서 커다란 함성이 들립니다. 준범아, 놀자. 준범이의 눈을 보세요. 눈물 가득 고인 채 커다래진 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준범이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있을까요? 외로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내색할 수 없는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 안아준 적이 있을까요? 준범이 곁에 강희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강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강희처럼 마음폭이 넓은 아이로 자라게 힘을 북돋워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선을 긋지 않는 그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자리입니다. 가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고 이웃이 되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조손 가정이 늘어나는 요즘,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혹시 그들의 개인사이거나 국가사회가 복지제도로 힘써야 하는 일이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외면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희의 열린 손을 보며 부끄러웠고 눈물 가득 고인 준범이의 얼굴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뒷면지를 살펴보면 준범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신 할머니께 낮 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표정이 밝습니다. 그동안 외로웠고 그러면서 혼자 할머니를 기다릴 줄 아는 속 깊은 아이 준범이 얼굴에 웃음이 감돕니다. 친구는 이렇게 삶의 주름을 펴줍니다. 뒷표지를 보면 할머니도 이 세 가정의 이웃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작품 속 이야기지만 전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일은 어쩌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듬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위에 쫙 펼친 손과 준범이의 눈물 가득한 얼굴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할 그림책은 벌집이 너무 좁아입니다. 나의 자존감에서 출발하여 가족, 이웃 이야기를 거쳐 이주민, 외지인, 난민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대부분은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가기가 서툰 사람이지요. 그래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나도 어려운데 누굴 보살펴?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의 피부색, 국적, 언어, 문화 등 다 가리고 지금 처한 상황만 이야기한다면 우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끔 우리는 본질을 무시한 채 엉뚱한 것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책은 2번 읽게 되는 책입니다. 서사를 중심으로 1번 읽고 그림을 중심으로 또 1번 읽게 됩니다. 글 전체적인 분위기는 차분한 게 아니라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시끌벅적합니다. 한 벌집이 좁아져서 불편해졌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사한 후에 언론에 공개합니다. 며칠 동안 끈기 있고 치밀하게 조사한 결과 우리 벌집에는 꿀을 보관하기 위한 저장용 방은 충분히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침실에 술을 세어보니 매우 걱정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등이 오싹해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조사관 꿀벌 대표는 조금 과장된 어조로 이야기하다가 잠시 숨을 고른 뒤 공포에 잔뜩 질린 표정을 지으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벌집에 꿀벌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도 꿀 떨어지는 소리도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언론에 발표가 나오고 벌집은 아주 시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서로 그 한 마리 벌이 누구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벌을 찾아낼 수 있을지 말하는 벌들이 아주 많아졌고 왜 이 벌집으로 들어왔는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꿀을 빼앗아 먹을 거야. 외국에서 온 게 분명해. 이미 났을지도 몰라. 지저분할 거야. 병을 옮기면 어쩌지?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 라며 온갖 억측을 합니다. 전문가인 수학자 벌은 벌마다 번호를 매기자고 하고 변호사 벌은 여권과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자고 하고 탐정 벌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여 찾아내자고 하고, 언어학자 벌은 날갯짓 소리를 들어 찾아내자고 합니다. 왠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나요?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이점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지요. 차이를 핑계로 차별하자는 것이지요. 찾아내어 쫓아내자는 것이지요. 벌집에 소란과 동요가 점점 거세자 여왕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더듬이가 있지요. 우리 모두 배에 노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지요. 우리 모두 벌침을 가지고 있고 꽃에서 단물을 모아와 꿀을 만들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예, 맞습니다. 라고 벌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왕벌은 벌집에 침입자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이 하나 모자란 것이 아닐까요? 라고 물으며 침입자를 찾는 대신 방을 하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여왕벌의 지혜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도 여왕벌처럼 통합의 리더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끄럽던 벌집이 여왕벌의 한마디에 차분해진 것은 물론 순식간에 방을 하나 만들어내지요. 풍자와 해악이 풍성한 웃음을 주는 책이지만 읽다 보면 부끄러워집니다. 왁작지껄 떠드는 모습이 어쩜 그리 우리네 모습과 닮았는지요. 조그만 차이나도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우리지요. 난민이나 이주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들은 대부분 적응해야 하는 주인공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현지인으로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는 심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지요. 우리의 모습이 벌과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서사를 읽을 때는 중심 서사를 제쳐놓고 주변 서사를 읽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벌집의 소란한 서사가 구석구석에서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하지요. 작가들의 유머가 빛나는 작품입니다. 앞에서 그림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벌마다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상징을 달고 다닙니다. 수학자는 숫자와 주판알, 큐브가 달려있고 변호사는 법령집과 뿅망치 법봉을 달고 있으며 요리사는 소세지와 포크, 의사는 주사기, 핀셋, 약솜 등이 달려 있습니다. 몸에 매단 상징물로 그 벌이 하는 일을 추측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비행기 탑승 대기석과 보행로를 비교해 볼까요? 옷차림, 몸매, 상징물을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어쩜 그리 우리 모습과 똑같은지 쿡쿡 웃음이 나옵니다.
날씬한 몸매에 돈과 같은 부의 상징물을 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비행기 탑승 대기 중인 벌과 뚱뚱한 몸매에 직업 상징물을 단 보행로 벌을 비교해면 작가의 유머가 웃음을 주는데도 마음이 쓰리고 아립니다. 여왕벌의 상징물을 보면 모래시계, 나침반, 주전자인데 왜 이 물건이 여왕벌의 상징인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조직인 벌집에서 리더인 여왕벌에게 도대체 주전자가 왜 필요할까요? 주부도 아닌데 주전자는 의외의 상징물이죠.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찻주전자는 경청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벌들을 만나 조율해야 하는 여왕벌에게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낼 때 꼭 필요한 도구지요. 차를 마시며 경청하는 여왕벌이 상상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 이사 온 사람에게 친절한 편인가요? 함께하게 될 새로운 직장 동료에게 관대한 편인가요? 작가는 우리를 마음껏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경계하는 시선을, 선입견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만들어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것이 상태로 보여주며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외지인, 이주민, 난민, 선입견으로 벽을 쌓기 쉬운 대상입니다. 모르는 척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림책은 생명의 무게입니다. 이 책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에 꼭 넣고 싶었었던 책이었는데 절판된 데에다 질로 팔았던 책이라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중고서적에 알아보았으나 원고가 마감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죠. 그렇다고 인터넷 내용만 보고 글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주제별 목록을 올릴 때도 제 손에 들어와야 올리는 저로서는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 8월 개인 판매자가 온라인 중고서적에 올려 즉시 구매하여 인연이 닿았습니다. 이 책이 배송되어 온 날 너무 기뻤지요. 석가모니의 이야기로 가끔 어른들의 책에서도 소개되는 내용인데 그림책으로 만들어졌다니 몹시 궁금했습니다. 몇 장 사진을 찍어 친구에게 보내니 친구가 화엄 2글자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이 책을 그리도 저는 찾았을까요? 인권 감수성은 이 한 권으로 마음속에 치밀한 자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인권에 대해 수평 저울을 머릿속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과장되었나요? 아닙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석가모니와 아귀의 이야기입니다. 아귀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산새를 내놓아라. 그것은 내 먹이다. 하지만 석가모니가 딱 잘라 말했지요. 나는 산새에게 반드시 구해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러니 절대 이 산새를 내게 줄 수 없다. 산새는 내 먹이인데 내가 산새의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내게서 먹이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내가 정녕 산새를 살리고자 한다면 내게 산새를 대신할 먹이를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울은 산새 쪽으로 기울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깜짝 놀랐어요. 척 봐도 넓적다리 살이 산새보다 무거워 보였으니까요. 아직 부족해. 더 내놓아라. 석가모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른쪽 넓적다리 살을 도려내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석가모니는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 저울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세상에나, 그때까지 꿈쩍도 않던 저울이 석가모니 쪽으로 서서히 기울지 뭐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울 양쪽의 무게가 똑같아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새의 생명의 무게를 깨달은 부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틀거리며 걸어가 저울에 올라가는 모습은 그대로 먹먹합니다. 석가모니는 양쪽 넓적다리 살로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자 고뇌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 저울이 움직이지 않을까? 깊은 생각에 빠진 석가모니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새의 목숨과 석가모니의 목숨은 모두 한계로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생명 하나에 생명 하나를 대입하는 것이지요. 석가모니가 비틀거리는 만큼 보는 우리는 휘청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의 무게에 나를 대입하면 바로 그 생명의 무게와 나의 생명의 무게가 같아집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앞에서 누차 이야기했는데 결국 모두 똑같이 소중해집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크든 작든 오래되었든 방금 태어났든 관계없이 생명을 지님으로써 평등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이 커서 두근거리고 아리고 멍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비틀거리며 저울 위로 올라갔지만 저울 위에 올라가서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큰 깨달음을 얻어 평화로워진 것입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해탈에 이른 것이지요. 370쪽이 넘도록 인권 감수성을 기른다고 열심히 이야기한 제가 초라해 보이고 커다란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뭔가 가슴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커다란 가르침에 울렁거린 것이지요.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소홀히 했을까요? 식물이라고, 작은 곤충이라고, 해충이라고, 징그럽다고 함부로 했던 경험이 켜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평 저울이 머릿속에서 다양하게 그려졌습니다. 개미, 바퀴벌레, 모기, 파리, 풀, 꽃, 나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이 나를 스쳐 지나갔을까요? 나 살기 위한다고 먹기만 했어도 다행이지만 쓰레기로 버린 그 많은 생명의 부산물들은 어쩌지요?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시간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 사고에서 우리는 생명의 하찮음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발판은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 깊이 심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밝고 안전하고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모호하다 싶으면 이 생명의 무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함부로 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석가모니가 올라갔던 저울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인권은 나와 상대가 1대1로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 지켜집니다. 생명 외경, 생명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큰 의미의 생명의 무게입니다. 내 자녀가 변화에 적응하고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리더로 자라길 바란다면 이 책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도록 안내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5권의 그림책을 읽으며 여러 생각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나톨의 작은 남비로 알게 되었고,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아이의 사회성을 너 왜 울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만들어가고 친구를 만들어가며 웃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뒷집 준범이를 통하여 살펴보고 지혜롭게 화합을 이끌어내고 힘겨운 이웃에게 어떻게 손을 내미는지 벌집이 너무 좁아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무게는 어느 것이든 1대1로 동등하다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인권 감수성을 필요로 하고 인권 존중의 확산이 절실합니다. 1시간 이야기를 들었다고 마음의 편견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씨앗, 조그만 불씨가 여러분 가슴에 남아 조금씩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 인권은 어렵지요. 단순하게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것이 인권을 실천하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듯이 타인도 나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인권을 서로 보호하는 사회, 따뜻한 사회, 살맛 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인권 감수성을 지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전라북도 대한민국은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